안녕하세요. 미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K-좀비 영화와 J-좀비 영화, 한국과 일본의 좀비 영화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에 관한 이야기들은 흡혈귀 신화처럼 연원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현대 영화에서 호러 영화의 아주 중요한 한 갈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좀비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좀비 영화나 드라마들은 아주 심심치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좀비 영화와 드라마들은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2018년에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에서 좀비 영화와 드라마들이 아주 활기를 띠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시즌2를 방영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I am Hero 같은 좀비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고, 특이하게 NHK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2019년 1월부터 좀비가 왔으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라는 긴 제목의 그 좀비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의 좀비 영화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잠깐 호러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나라의 좀비 영화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세기에 총하였던 영화는 많은 장르들로 분화되었습니다. 영화 장르들 중에 호러 영화와 SF 영화 장르들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두 장르 모두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와서 현재는 그 두 장르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지향적인 호러 영화와 미래 사회를 그리는 SF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르들보다 그 당대 사회의 상황들을 반영하거나 재현하고 또 미래 사회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SF 영화는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풍요로운 상상적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눈부시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호러는 과거에서 비롯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SF 영화는 미래를 전망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공간적으로 호러 영화가 어떤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좀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SF 영화는 좀 끝없는 우주를 배경으로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개방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호러 영화가 과거에 한 맺힌 존재들을 소환한다 그러면, 좀비 영화는 과거라 해도 아주 가까운 과거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들, 데드 얼라이브, 살아있는 시체, 걸어다니는 시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살아있는 시체인 그런 좀비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그러한 설정은,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집단 광기라거나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을 은유하기에 아주 좋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죠, 같이. 남의 살과 피를 아주 맹목적으로 탐하는 그 좀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좀비 영화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아주 이질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괴시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몇 편의 좀비 영화들이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비로소 2018년에 와서 그 연상호 감독의 그 좀비 영화들이 1,000만을 찍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켰죠. 그 1,000만 영화 부산행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산행의 후속편이 4년 만에 반도라는 제목으로 나온다고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비 영화가 아주 특이한데 그 특이한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각하는 장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역도 아주 인상적이고 전폭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매체들에서는 한국의 좀비 영화와 드라마를 K-좀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좀비 영화들은 개인의 투쟁과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그 서양의 여러 좀비 영화들이나 드라마 시리즈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인 함의가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야기의 층위가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계층 간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죠. 한국 좀비들이 막 빠르게 달려가는 그 추동력은 다름 아니라 분노입니다.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인 서울역을 보면 거기에선 노숙자들에게서 어떤 좀비 바이러스의 광풍이 시작된다는 어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그 서울역 인근을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렇게 봉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성공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계급 투쟁의 문제로 이렇게
이렇게 전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그 감염되었던 주인공 소녀가 그 부산행의 고속열차에 서울역에 정차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는 그 부산행 고속열차에 올라타면서 그 열차 속은 좀비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기차가 부산까지 달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천만 영화 부산행인 것이죠. 이 이질적인 그런 좀비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라던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소외의 구조 속에서 아주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좀비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평등과 무기력, 부조리 이런 것들이 분노로 폭발하는 영화가 그런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노의 끝에는 어린 소녀와 임산부만 살려놓는 그런 한국의 가족적 심파가 아주 넘쳐나지만 그것 또한 뭐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정서가 없으면 뭐 좀비들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천만까지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하자면 좀비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좀비가 세상을 다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의 상황에서 공유가 연기한 그 아버지의 희생이 가족을 지키는 어떤 눈물바람이 되기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 또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또 희망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좀비 바이러스의 창궐은 최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 시절을 경험하면서 겪는 것처럼 어떤 계급적인 차이를 순식간에 무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각기 처한 여러 그 사회의 상황은 비록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 이후에 강화되고 또 격화되고 있는 그 빈부의 격차, 고용의 불안정, 또 외국인 차별, 여러 그런 소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저항, 그런 메타포로 읽히기도 합니다. 불안과 그 불안에 공감하는 어떤 정서들, 그게 이제 좀비가 막 창궐해가지고 몰려오는 이런 상황들을 이미지로 그려주는데 그런 정서가 영화적인 설득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좀비들의 그 파워풀한 속도감과 아주 휘몰아치는 격정이 있는 그런 좀비 액션입니다. 영화 28일 후 이후에 느린 걸음의 좀비들이 이제 뛰기 시작을 했어요. 막 달리기 시작을 했고 월드워 제트, 좀비들이 자기들끼리 막 뛰어가지고 벽을 타고 오르는 이런 장면들, 넘어가는 장면들 이거 보셨죠? 그 월드워 제트에 오면 엄청난 속도로 아주 때로 그냥 몰려다니는 그런 이제 좀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전력 질주하는 아주 빠른 그 좀비들은 그 속도, 달리는 속도만큼 공포를 그만큼의 속도로 증폭시키죠. 부산행이나 창궐, 그리고 드라마 킹덤은 그 달리는 좀비들이 기본이에요. 한국 좀비들은 무척 빠르고 심지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해요. 좀비들은 왕자가 다시 왕이 되도록 하는데 본의 아니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빚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좀비 영화와 일본 좀비 영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좀비들을 핫한 좀비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일본의 좀비는 쿨한 좀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하란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좀비를 추동하는 힘은 사실 분노이고 일본 좀비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습관과 관성이에요. 사토 신스케 감독의 I am Hero라는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가 왔으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긴 제목의 NHK의 좀비 드라마 그런 제목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아니면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일본 좀비들은 한국의 좀비들하고는 다르게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다. I am Hero의 사토 감독은 그 좀비들이 뇌가 사라져도 뭔가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뭔지 희미한 기억이 있는 존재들로 그려냅니다. 좀비 영화의 대부였던 조지 로메로 감독의 그 시체들의 새벽, 자본주의의 노예 노동자들을 좀비로 그려냈던 그런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이뛰기 선수 좀비가 있어요. I am a Hero에 나오는.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살아생전에 하던 그 높이뛰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막 높이 뛰다가 머리가 막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막 뇌가 흘러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도 계속 뛰는 거예요. 어차피 시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높이뛰기를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 뛰어 올라가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쇼핑 중독이었던 어떤 아줌마 좀비는 하루 종일 쇠사슬로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 백화점 문을 열려고 하루 종일 덜그럭거려요. 그 습관의 관성이 남아있는 어떤 일본 좀비와 한국 좀비는 아무 기억이 없이 그냥 아주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물어뜯고 피를 빨고 하는 이런 사정없는 그런 화난 한국 좀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본 드라마 좀비가 왔으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고 해서 일본인에게 좀비라는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요괴나 여러 괴물들이나 뒤죽박죽 막 이렇게 섞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좀비가 그들 중에 하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비여서 특별해 이런 느낌은 잘 안 들고요. 그들 중에 어떤 그 괴물이나 요괴들 중에 좀비도 한 종류 이런 느낌을 줍니다. 좀비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제목을 보면서 아 그럼 좀비가 오지 않았으면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뭐 그렇게 막 성찰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비의 존재가 우리가 봤던 한국의 막 그 화난 좀비들이 막 도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사람들을 막 있는 대로 물어뜯는 이런 막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좀비라는 게 맹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한국의 좀비들은 정리하자면 분노로 폭발해서 폭주하고 아주 파국으로 아주 끝장을 보는 반면에 일본 좀비들은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뱅뱅 돌면서 자기가 하던 짓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좀비한테 살아간다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지만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방향성 없이 그냥 거기서 맴맴 도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 호러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된 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기묘한 가족이라는 좀비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해학적인 유머가 있는 좀비 영화인데 그 양배추를 주식으로 먹는 아주 귀여운 쫑비라는 좀비가 등장하는 그 좀비 가족 코미디입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의 다른 그런 끔찍한 좀비들과는 다른 좀비와 상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또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